다음에는 도시의 형성과 변천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역사문화 도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 이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도시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사전에는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정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 그리고 사람이 그래서 많이 모여 사는 지역, 이렇게 돼 있죠. 가장 무난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시대별로 국가별로 기준이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인구 5만 이상,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제 시라고 부를 만한 것이 언제 어디서 등장했는가 하는 걸 보면은요, 근동 지역에서 10,000년쯤 전에 정착촌이 등장을 하고 6,500년쯤 전에 도시가 등장한 걸로 조사 연구되어 있습니다. 6,500년 전이면 기원전 4,500년쯤 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은 바그다드 이라크 중심이고, 그 옆에 조그만한 점들이 있죠. 다 4,000년, 5,000년, 6,000년 묵은 옛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영어 시티하고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은 라틴어 시비타스에서 유래한 거죠. 시비타스는 거주지라는 뜻이고요. 도시의 발생 배경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연 발생과 신민 개척으로 나누는데, 자연 발생은 장기적으로,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도시가 장기간에 걸쳐서 발전해서 어느 순간에 이건 이 순간부터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식민 개척은 어느 날 갑자기 단기간에 이제 문화가 이식된 걸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 식민 근점, 그리고 군사기지, 특징 줄 수가 있죠. 자연 발생의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촌락에서 시작해서 촌락들이 통합된 타운, 그리고 초기도시, 성숙도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일반적인 도시 구분 방식입니다. 그리고 도시는 입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입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성격이 규정되기 때문이죠. 풍부한 물, 부족한 토기는 기본적인 것이고, 교통, 교육의 요충지, 정치, 군사 요충지, 이런 게 도시로 발전하는 좋은 입지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풍부한 물은 설명이 필요 없겠고요. 교통, 교육의 중심지로서 예를 들 만한 게 옥스포드, 프랑크푸르트, 저 전미사가 붙은 도시들이 적지 않은데 얕은 여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도진 생기기 마련이고, 두 개의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도 도시로 발전하기가 좋은 데죠. 피츠버그가 그런 입지 조건의 대표적인 데고요. 하항 종점은 강호 위에서 배가 쭉 올라갔을 때 웬만한 사이즈 배가 마지막 닿을 수 있는데,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데 화물들을 실으면 되겠죠. 그런 데에서 발전하는 도시들입니다. 미시시피 강의 상류인 미니애폴리스하고 세인트폴은 그 강 상류 중요한 그 도시였는데, 이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두 도시가 하나로 합쳐질 정도로 커졌죠. 그리고 적환 지점은 큰 두 강의 상류 중간 지점에서 양쪽 강을 연결하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모스크바, 시카고, 이렇게 대표적인 거고요. 정치, 군사 요충지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 사진에 나오는 게 맨해튼 섬입니다. 뉴욕이죠. 저기도 군사적인 요충지로부터 출발한 도시의 대표적인 얘기일 겁니다. 다음에는 도시 구조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주제가 되겠는데, 크게 상징 건축, 그리고 공공장소, 문화공간, 그리고 방어 성체, 이런 것들이 옛날 중요한 도시들이 갖추게 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상징 건축은 대형 기념물인데 되게 종교적인 것들이고, 공공장소는
여러 가지 상업 활동이나 통치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심지역. 그리고 문화 공간은 일상 생업에서 벗어나서 뭔가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할 수 하는 곳, 네, 풀타임 스페셜리스트들 활동 공간이고요. 방어 성체는 이건 기본적인 시설이죠. 그래서 도시 이름에 버그, 부르그 이렇게 들어가는 데는 되게 언덕이거든요. 언덕에 방어 여건이 좋으니까 도시들이 쉽게 자리를 잡는 것인데, 그런 성곽 가운데 지금까지 잘 남아있는 대표적인 성곽이 프랑스 남부에 있는 카르카손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사진에 이렇게 있습니다. 별로 크진 않은데 이중 성체를 두른 굉장히 아주 방어에 공력을 들인 그런 요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어 성체와 직결되는 것입니다만, 이런 말이 있죠. 슈타트 루프트 마트 프라이. 말 그대로 하면은 이제 도시의 공기가 자유를 만든다. 이런 독일어 표현입니다만, 의역을 하면 도시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건데, 옛날 이제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성체가 만들어지면 그 도시 내부 사람과 외부 사람의 구분은 엄격하고, 외부 사람은 함부로 출입할 수도 없는 통제를 받는 그런 제한된 공간인데, 따라서 그 제한된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밖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당시는 중세 그 농노 사회여서 대부분의 농노는 영주의 귀속이 되지 않습니까? 농노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영지를 벗어나면 다른 영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서로 간에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데는 도시예요. 도시로 들어가면 자유를 얻는 것은 아니죠. 조선시대에 노비들 추적해서 잡아와 들리는 것처럼 중세도 마찬가지인데, 관습법으로 말이죠. 1년 하고 하루를 잡히지 않고 버티면 그날로 더 이상 도망치는 신세를 계속할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하고 하루를 숨어 지내면은 자유인이 된다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중세 농노제를 철폐하고 그런데 시민사회를 만드는데 역사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리스는 폴리스는 도시이면서도 국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번역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는데요. 그리고 그리스는 식민도시를 여러 만들었는데, 그걸 일관해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죠. 로마 군사기지는 카스터, 체스터 이런 전미사가 많이 있는데, 또 로마 식민도시들도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중국 고대 도시는 아까 말씀드렸죠. 도와 시가 합해진 것인데, 중국 고대 도시는 격자 도로망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줄에 고공기를 보면 저런 그림이 나오는데, 저 그림에 보면은 성 내부가 구획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고대 도시들은 격자 도로망이 별로 발달하지 못했죠. 미발달한 게 아니고 완전히 미로 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골목들이 복잡하게 얽힌 도시들이 이슬람 도시들인데, 유난히 또 남녀 공간 구분은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죠. 그리스 폴리스에는 이제 아크로폴리스, 아고라 이렇게 하는 광장과 시장이 세트를 이루고 있고, 로마의 경우는 광장을 포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라틴권에서는 포럼을 플라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로마 식민 도시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격자 도로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개 도로폭이 4.5m로 규격화되어 있어요. 이슬람 고대 도시도 모스크는
정치적 중심지,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고 바자르는 시장이죠. 기본적으로 통치 공간과 시장 공간이 기본 요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은 알제리의 팀가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지금까지 이제 나타난 격자 도로망입니다. 바둑판처럼 보이는데 상당한 규모가 있어요. 굉장히 정연한 격자를 갖추고 있죠. 시기는 로마 제국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파비아도 오래된 도시인데 그 도시를 보면은 격자 가로막 흔적이 제법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도대체 이런 격자 가로망이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어떤 배경에서 시작이 됐는가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론은 났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스페인 오렌세에서 발굴된 구획이 정연한 도시구조인데 저기는 로마군의 주둔지였습니다. 결론은 로마군의 주둔지의 정연한 그런 시설들에서부터 격자 도로망이 이제 도시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통설이 됐습니다. 로마가 엄청난 규모 제국을 이루고 오랜 기간 유럽을 지배했던 그 힘은 바로 저런 질서 정연한 군대의 규율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이제 로마 시기보다는 하고는 다릅니다만 중국 시안시가 격자 가로막 도시로서 대표적인 예이고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이제 한국과 일본이 연차적으로 격자 가로막을 고대 도시에 적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세 이후에는 로마 제국 멸망 후 도시 문명이 쇠퇴를 하게 되는데 11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제 상인 계층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도시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대, 식민 시대, 자본주의 시대, 20세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그 시대의 특징은 넓은 가로수길과 방사상도로. 로마의 길들이 4.5m가 일반적이었는데 이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집니다. 절대 왕권을 상징하는 사륜마차가 몇 대 이렇게 교차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길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게 파리 방사상 도로죠. 사진에 있습니다만 나폴레옹 3세가 만든 것인데 저 도로를 뚫기 위해서 수많은 민가를 철거를 함으로써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만든 그런 예가 되죠. 그리고 워싱턴 DC, 미국 워싱턴 DC도 방사능 도로를 기본 시가지 권력으로 하고 있는데 프랑스 건축가가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식민 시대에는 이제 기존의 전통 도시에 열강들이 진출하면서 새로운 도시들을 만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이 진출했던 인도의 중심지였던 델리 옆에다가 뉴델리를 만들면서 전혀 다른 가로망을 갖춘 대도시가 만들어졌고요. 스페인은 식민지에 로마 도시를 모방한 도시를 만들게 되고 자본주의 시대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무분별한 개발들이 시작이 되고 도로망들이 중복이 되고 20세기 들어오면 초거대 도시들이 여기저기 만들어지죠. 이 도시 역시 한눈에 보시면 바로 짐작하실 수 있듯이 시내 중심지를 두고 사방으로 방사상 도로가 뻗어나갑니다. 이 도시는 6,000년쯤 된 도시예요. 아르빌 들어보셨어요? 이라크 아르빌 쿠르드족. 지금 이란에 민병대를 보내기 시작한 그 쿠르드족의 자치주입니다. 중심 도시입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 속에서 나름대로 지역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는데 중앙에 제 사진들은 저렇습니다. 중앙에 상당히 높은 20m 정도 되는 언덕이 있고 언덕이라고 해도 되죠. 거기에 성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도로망이 나 있습니다. 저 평야지대에 저렇게 언덕이 있는데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은
뭔가 인공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6천년 세월 동안 수많은 도시들이 명멸하면서 침범을 받아서 파괴되면 새로운 세력이 다시 도시를 만들 거 아닙니까? 청소를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부셔서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또 도시를 짓습니다. 또 파괴되면 다 주변으로 넓게 펴서 그 위에 짓고 이렇게 해서 누층적으로 이 언덕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걸 서남아시아에서는 텔이라고도 해요. T-E-L-L. 여러분 텔아비브가 잘 아시죠? 텔아비브는 아비브가 도시 이름입니다. 텔에 있는 아비브예요. 텔아비브 역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도시가 없어지고 새로 만들려고 하면서 언덕이 된 거거든요. 언덕 이후 도시들, 텔이 들어갑니다. 광주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 지도는 1900년대 초 구한말 지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1936년의 사진입니다. 광주.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렇습니다. 중앙초등학교, 금남로, 충장로, 나중에 이제 전남도청이 되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계시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자리입니다. 근데 왼쪽 지도하고 오른쪽 사진이 30년쯤 차이가 있는데요. 그 30년 차이에서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가 자, 여기 금남로 이렇게 보이시죠? 충장로 있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충장로가 이거고 금남로가 이거예요. 30년 차이를 두고 충장로와 금남로의 위상이 바뀐 겁니다. 1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금남로는 농로 정도였어요. 충장로가 광주시가지를 관통하는 소위 메인 도로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금남로가 확장이 됐죠. 그리고 또 한 번 확장이 된 게 지금의 금남로입니다. 지금의 금남로가 언제 6차선으로 확장됐는지 아세요? 이 사진에서는 2차선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1번 버스를 타면 금남로를 지날 때 버스 2대가 교차하면은 플라타나스 가로수가 창을 치고 갔어요. 겨우 차 버스 2대가 교차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걸 넓힌다고 넓힌 게 지금 6차선인데 6차선이 만족하십니까? 6차선? 너무 좁죠? 예. 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좀 눈에 띄는 게 더 있지 않습니까? 흐릿하지만 여기도 격자 가로망이 있습니다. 입체적인 데라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제 충장로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다 격자 가로망들이죠. 그 격자 가로망의 끝이 이선입니다. 저희가 하천인데 대인시장을 지나는 그 하천이죠. 큰 격자 가로망의 범위가 무진 도덕성이고요. 구주오수경 가운데 하나고 광주읍성은 조선시대 읍성이 이렇게 성벽이 둘러있죠. 여기 충장로 파출소 쪽이고 광주 읍성이 조선시대 읍성인데 그 이전의 무진 도덕성의 일부에 걸쳐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지금의 도로망입니다. 복잡하죠, 광주 도로망. 특히 저 위쪽 신역 쪽. 자, 광주 근현대 도시 도로망의 이르기까지 과정을 보면 무진도덕성이 격자 가로망으로 있었고 조선시대 광주읍성이 간쪽에 있었고 저쪽 방사상 도로가 광주역이 저쪽으로 옮기면서 다 신역이라고 그랬죠. 방사상 도로를 만들면서 기존 격자 도로망을 많이 파괴를 했어요. 그 위에 겹쳐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차를 몰고 저쪽으로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아니면 빠져나오기도 힘들 만큼 복잡한 도로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기존 격자 가로망들이 번듯하게 있는데 방사상 도로로
정책을 바꾸면서 기존 도로망을 다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 아무튼 뭔가 그 당시에도 판단이 있었겠지만, 광주는 그런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도로망들이 중첩되어 있는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 가운데 하나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세계 곳곳의 역사문화도시에서 되풀이되고 있었던 것이죠. 역사문화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3차원의 시각을 조금 견지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3차원의 시각은 시간, 공간,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리, 역사, 문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인데, XYZ 시간, 공간, 내용으로 규정되는 이 조그만한 큐빅, 어느 한 지역의 한 시대의 문화 내용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한 덩어리,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아시아 전체 역사 문화 도시에 확장시킨다면 수많은 이런 육각형들이 중첩이 되겠죠. 그걸 표현할 만한 걸 찾다가 이걸 좀 사용해 봤습니다. 매직 큐브. 한 변에 4개씩이니까 4, 4, 16, 64개. 64개의 정육면체가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아시아를 매직 큐브라고 생각한다면 그 안에 수많은 지역, 수많은 시대, 수많은 문화가 한 덩어리씩을 이루고 얽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 도시들을 공부하실 때 그 도시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그 도시와 연관된 다른 공간, 다른 시간, 다른 문화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연결시켜 가신다면 훨씬 많은 걸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종합적으로 좀 이런 자료들을 제시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도는 아시아의 여러 종교 분포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종교들이 이런 분포상을 보이고 있지만 종교의 출발부터 변화해 나가는 시간의 흐름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대단히 또 다양한 걸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왼쪽 위는 이제 인도, 유럽 오족, 아프로아시아 오족, 알타이어족 언어를 이제 기준으로 만든 분포도인데, 이 언어 분포도 역시 각 언어의 출발 지점, 출발 시기, 이걸 감안해서 시간 흐름에 따라서 언어권이 변화해 나가는 것까지 감안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걸 이제 공부하실 수가 있겠고요. 밑에 왼쪽은 인구 밀도를 표시한 건데, 이 인구 밀도는 생업 경제하고 연결시켜 보시면 또 많은 걸 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화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좀 고려해 보시기를 기대하고 요청드리고자 합니다.